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쟁인가 가치전쟁인가 하는 제목으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영하 원장님, 시진핑 주석 시대에 중국은 도강양회의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대륙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황제다라고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오쩌둥급에 올라섰던 그런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지도자 또 정신적 지도자, 중국의 전략적 지도자로 올라선 이 마당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5G 네트워크 변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간에도 기술 전쟁, 그다음에 군사 경쟁 이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복잡한 문제의 양상에서 어떤 점이 우리가 맥락으로서 읽어야 될 점입니까? 미국의 생각은 이 나라가 이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지만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태까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을 봐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자유시장 경제 룰을 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최근의 행태가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의 행태가 지나치게 자유시장 경제 룰을 어기고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5G 시대의 기술 굴기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견제를 받는데요. 그 신호탄으로 화웨이를 선택해가지고 미국이 집중 겨냥하는 이유가 화웨이가 결국은 중국이 내세운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제1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중국의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전략은 사실은 세계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2050년까지는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5G와 이런 영역들이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5G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초연결성 사회를 가져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5G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런 굉장히 고성능의 통신 기기들이 그 많은 곳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화웨이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러한 화웨이 제품들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각국의 중요한 정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중국으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더 그러한 제기되는 이슈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은 5G라는 기술 자체가 하이 스피드, 그다음에 하이 커넥티비티, 그리고 지체의 최소화 이건데 이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역시 그 하이 커넥티비티거든요. 하이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IoT를 비롯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이 고도화함으로써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도메인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들이 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의해서 작업되게 돼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작되었던 통신이지만 이 자체가 쉽게 국방이라든지 여러 행정이라든지 이런 그 비밀들이 다 노출되게 돼 있는데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그 화웨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화웨이가 이 첨단 기술들이 결국은 화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한 그 뒤가 누구냐라고 네. 따지고 또 결국은 중국의 이 최고의 그 기술 산업들 이것들도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거를 BAT라고 합니까? 예, 네, 이 맞습니다. 산업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뒤에 중국 공산당이나 또는 정부가 깊숙이 관련돼 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연결점이 어떻게 봅니까? 5G를 이제 세계 최고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네. 사실 그 사실상 정부, 근데 그 정부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국가가 우선인 게 아니라 당이 우선이고 네. 또 당 뒤에는 또 사실은 중국의 경우는 더 높은 인민해방군이 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 아까 그 BAT 기업 아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그렇고 요즘 문제가 되는 화웨이도 그렇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뒤에 중국 공산당과 네.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네. 알리바바도 뉴욕에 상장을 했지만 다시 이제 홍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중국의 그 거대 기업들이 이게 네. 국가 소유가 아니라 사실 중국 공산당 소유가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1984년 조지 오웰이 했던 그 Big Brother is watching you 그것에 상당한 그 악몽이 있고 제가 1900년을 그 1984년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한다면은 2011년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 앞에서 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정보 공유단을 정부에 만들고 또 이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공개와 공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쌓아서 유능한 정부 그리고 효율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한 데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 기자들이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정부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웰이 얘기한 1984년 빅브라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면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를 등치시키더라고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통령 보고 대회를 큰 규모로 청와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살을 이렇게 쪼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토탈리터리언이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이 감시 견제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중국 경제 현황을 보실 때 이런 그 미국 제재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충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 제재에 의한 그 중국에 대한 임팩은 뭐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근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재 이전에도 중국 경제의 붕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지표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 거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상당히 어떤 그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킨 면이 있는데 굉장히 급 하강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요소 생산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수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고령화에 이미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국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내몽고 지역에 있는 포상은행이 실제적인 파산을 했습니다. 보통 은행이 파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제 중국 정부가 모든 빚을 떠안고 사실상 국유화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에 이제 추월당한 것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년 10개월, 11개월 네. 전입니다. 근데 그때 뭐였냐면 중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중국 네트워크를 쓰게 하려고 그럴 때 그때까지 이 화웨이와 엄청나게 첨단 경쟁을 하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했고 또 LG 구본부 회장도 나는 왜 내가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정경련에서 LG 그룹이 탈퇴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단은 5G 네트워크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5G 네트워크를 안 쓰려고 그래도 이 4G인 LTE, 롱텀 이볼루션과 연계가 된 데서는 그 기술적으로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5G라고 하는 거는 최종 지금 단말 수준이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는 여전히 4G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4G가 연계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하에 쓰지 마라 그러면은 4G로 네트워크 장비를 깔아놓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꾸려면 코스트가 되겠지만 그거를 뭐 한 시간을 두고 어쨌든 목표를 다 5G를 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치 측면에서나 또 우리 그 5G 네트워크를 제공받고 있는 우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화웨이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너희가 할 수 있어. 중국이 너희 기술 가지고 할 수 있어. 너희끼리 해보고 너희 시장 가지고 하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떠나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14억의 중국 인구를 택할 것이냐 나머지 자유세계의 50억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답이 간단한 거고 이 미중 패권 전쟁, 가치 전쟁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또 한미동맹이라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유국가의 6.25를 통해서 자유국가의 전선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대륙 문명이 아니라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됨으로써 번영됐고 자유로웠고 다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서 있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표현되는 그 이 미국의 동맹, 가치 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이 자유와 번영과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은 저는 결국은 미국이 대표하는 현대 문명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개인 존엄성과 함께 가서 비로소 우리가 번영되고 그 번영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의 14억 인구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제 편을 드는 걸 이제 강요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고 있죠. 네. 만일에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인류의 가치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중립을 지킨다거나 소극적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그 정신 문명이 허물어지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만일에 미국 편을 들었을 때 과연 실제적인 그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냐,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냐를 분석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롱텀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이 전쟁 자체의 위너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에게 더 많은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거는 자명하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그럼 단기적으로 중국이 저희를 보복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하나의 용어를 만든다면은 한국의 대중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거든요. 네. 저희 수출액의 한 70%. 네. 만일에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중간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도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순간에 반도체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치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디터런스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그 정도 가구까지 돼 있고 중간재 수출을 어느 날 끊어버린다면은 저희도 타격을 입겠지만은 중국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터런스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즉 중국이 쉽게 저희를 보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 경쟁인가 가치 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분 박영하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현중식 프랭클리 인코퍼레이션 이사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 저는 2000년 전 고사를 인용하고 또 옛날에 그 게임을 인용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을 때 진시황이 택한 전략은 원교 근공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는 친교를 맺어서 늘 가까운 나라는 정벌하고 먼 나라는 나중에 그 정벌의 울타리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가까운 나라와 친해서 먼 나라를 친다. 이거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둑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사소취대하라 이렇게 합니다. 적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적은 것인지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해서 해야지 작은 것도 취하고 큰 것도 취하겠다. 그 바둑은 필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보편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기는 편과 지는 편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단순히 약소국으로 강대국이 치면은 얻어맞기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는 당당한 경제 강국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그 자립적 전략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